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가격이 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파이코인 가격도 직전 그 상장 이후에 직전 고점이었던 이제 1.7불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이코인은 이게 생태계 코인이고 파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절대 다수의 코인이 파이오니어들과 그 파이 코어 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파이 코어 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파이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죠. 그래서 뭐 가격 통제는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정도 하는데, 뭐 대그룹에서 이제 기업의 유상증자 같은 거를 할 때는 너무 올라도 안 되고 너무 내려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가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가격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게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파이도 이제 몇 개 거래소한테 얘기해서 시장 조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여져요. 음, 제 생각으로요. 그래서 뭐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격은 뭐 상장한 지 열 이틀 됐는데 이거를 뭐 차트 갖고 분석을 하네 하는 건 웃기는 얘기고, 아무튼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얘기하면 한 2012년 정도, 2000 아주 잘 보면 2012년도, 아주 잘 보면 2013년도 정도 초로 봐야 되는 이제 극초반기 코인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참이 분석하기가 많이 어려운데, 이 파이코인은 정말 가격 분석 전문가가 아직은 없죠. 암호화폐 전문가도 없죠. 생긴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정말로 뭐 자동차 수리점에 가보면 알겠지만 한 20년 정도, 10년 정도 하기만 해도, 엔진만 틀어도 이게 뭐 실린더에 문제가 있는지 뭐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다 알지만, 지금 암호화폐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니 뭐 유진 파머 같은 사람은 암호화폐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암호화폐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축 자산을 넣는다 그러니까 올랐다가 그 다음 날은 또 그게 말이 되느냐, 국민 세금을 그런 데 쓰느냐 그러니까 또 폭락하기도 하고, 무슨 근거로 그 5개 암호화폐 코인을 그렇게 선택한 거냐, 당신네 회사가 미리 사서 두고 있는 것만 한 거 아니냐, 뭐 오만 가지 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마 암호화폐 전문가도 아직은 없고, 왜 암호화폐가 상품이냐 증권이냐조차도 아직 그 명확히 답이 안 나온 상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코인을 알으려면은 왜 파이코인을 이 두 사람이 만들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창업 이념이죠. 아,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회사 만들 때 어떤 창업 이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보는데, 파이 네트워크도 우리가 채굴한다는 말은 쓰죠. 채굴한다는 말을 쓰는데, 그런데 파이코인을 보면 유틸리티 코인 혹은 증권형 코인이라는 거죠. 그럼 증권형 코인이면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은 수익 모델이 필요 없잖아요. 이더리움도 수익 모델이 필요 없잖아요. 대부분 뭐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하는 리플 뭐 수익 모델이 뭐 있기야 있죠. 그런데 이 파이코인은 생태계 코인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페이스북하고 비교하고 어떨 때는 트위터하고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사용자 한 명당 생기는 수익 같은 게 있죠. 페이스북 같으면 사용자 한 명당 10불 정도를 보는 거죠. 그 사람한테 발생하는 수익 같은 거를. 그래서 이게 참 수익 모델은 뭘까? 다른 암호화폐는 수익 모델이 필요 없거든요.
사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지면 올라가고 필요한 사람이 적어지면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투자형 혹은 투기형 코인이죠. 근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부부들이 파이코인을 만들 때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어떤 무엇을 보았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지 파이코인 가격 분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는 이제 가격 변동하는 요소가 이제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도 이제 쭉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가격 변동이 트위터에 보면은 이제 트위터에 보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인수한 트위터를 상징하기를 트위터는 X는 인류의 집단 의식을 반영한다. 이거를 모토로 그 기업의 모토로 삼았죠. 인류의 집단 의식을 이제 반영하는데 그러면 가짜나 보시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짜나 보수를 찾아내고 라이브니스 체크를 해서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댓글 조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IT는 너무 조작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진정한 그 집단 의식을 찾으려게 되면 가짜를 가려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집단 의식이 나오면서 시장에 의해서 정당한 가격이 정해지는데 지금 파이코인은 아직 어, 갓난아기 수준이기 때문에 코어 팀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격 변동 10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긴 뭐하고 근본 철학을 한번 보게 되면 여태까지 이제 암호화폐가 성장은 했죠. 그런데 대부분 코인이 아직도 미래가 불투명하죠. 10,000개가 넘는 코인이 지금 아직 이제 각국에서 이제 법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규에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그래서 뭐 미국의 철도 회사 중에 90%가 90 몇 퍼센트가 없어지고 한 것처럼 이제 조만간 이게 법규가 만들어지게 되면 암호화폐 대부분이 없어지고 몇몇 코인만이 남겠죠. 그때가 이제 진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가 한 십몇 년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암호화폐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이코인은 이제 230개국 10억 명 처음부터 글로벌 코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를 생각하고 만드는 코인이면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제가 미국이 이제 1971년도에 금태환 정책을 포기하고 신용화폐 정책으로 나갔을 때 화폐의 이중 구조로 나갔다라는 거죠. 진짜 피아트 머니, 진짜 법정 화폐랑 또 증권이란 형태로 달러를 신용에 의해서 찍어낸 다음에 그 증권으로 통솔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증권으로 통제를 하는 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목진 사건 때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때 맞춰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와서 비트코인을 십몇 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저게 괜찮겠다. 저것이 괜찮겠다 하고 해서 이제 암호화폐 중에 몇 개를 글로벌 비축 자산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글로벌 비축 자산이 선택해 놓은 것이 벌써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3월 7일 날 이 암호화폐 업계에 이제 좀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아서 대화를 듣겠다고 했으니 이제 3월 7일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윤곽이 나오겠죠. 그래서 파이코인은 처음부터 세계 경제와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조금 전에 그리고 참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 하나 만들려면 저는 그래도 하루 전날부터 고민해서 이게 몇 시간 정리한 다음에 기승전결을 만들어 갖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무실에 뭐 다짜고짜로 막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저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여기 오셨던 분들도 죄송하다. 커피숍에 가서 좀 얘기해 달라. 그래 갖고 이제 우리 김 선생이 커피숍으로 가서 얘기를 하고 또 뭐 외국에서 오신 분 두 분 있는데 어, 이제 외국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뭐 잠깐 얘기는 했고
그렇지만 저도 제 일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막 그냥 뭐 음, 그렇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 그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이신데 얘기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원래 이 파이에 대한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파이 결제 매장 같은 게 공식적으로는 다 없어졌다.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불법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제일 많은 게 종교를 따지면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이 한 20억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이제 뭐 뭐 인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좀 이상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런 나라에서 파이 결제를 공식적으로 답변을 넣어가지고 공식적으로 그거로 물건을 사고 팔고는 거를 못하게 했나 봐요. 아마 그런 거를 파이코인에서도 생각을 했겠죠. 왜 그러냐면 과세 표준이 안 잡히잖아요. 과세 표준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 잡힐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몇 월 며칠 날 결제 매장에서 파이를 얼마 받았다. 파이 결제 매장에서 그러면 그 가게에 수입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세팅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처음부터 가격이 막 오르거나 뭐 막 올랐다가 내리거나 하게 되면 이게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때 이슬람 율법에 어떤 게 문제가 돼서 파이 같은 거를 뭐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못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과표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회계장부에 기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파이코어 팀에서도 지금은 자기네들이 가격 통제를 할 수 있는 확실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거래소에 대해서도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 가격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부터 세계 경제를 생각하고 암호화폐를 만들었는데 이슬람 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이슬람에 오래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슬람 재무장관이 인도네시아 말로 얘기한 거를 직접 들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지금 아직 어떤 전문가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직도 미래 불투명하지만 이거를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략 자산으로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이게 암호화폐가 필요한 거고 금융위기라는 게 계속 있었고 이 금융위기는 그 변동 환율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번 생겼고요. 자동 매매, 반대 매매 때문에 숫자적으로 나가는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1987년도에 한번 있었고, 그리고 변동 환율 때문에 이제 또 우리나라 IMF 때 동아시아 위기 때 한번 있었고, 그리고 2008년도에 증권 때문에 있었었죠. 근데 이렇게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충격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게 화폐의 이중구조화에서 암호화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뭐 암호화폐가 전부 불투명하니까 전부 막 아사리판에서 정말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시작을 한 거니까 저희도 여기 사무실에 막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냥 막 찾아와요. 오세요. 그래갖고 막, 그러면 이거 소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개한 사람도 모른대. 그러니까 뭐 다단계 같은 데 가서 혹은 친구들이 잔소리 말고 해. 이래갖고 막 한 거야. 그러니까 뭐 파이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제가 초창기에 했던 거나 비슷해요. 이거 나중에 10분은 갈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해.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게 막 뭐, 지금 3월 14일까지 뭘 해야 된다는데 뭐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렇지만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파이코인 측에서도 뭐 7천만이네 몇 명이네 하지만 이거 KYC를 해보니까 이게 후다를 까보니까 이게 뭐 1억 명인지 7천만 명인지 해보니까 KYC 신청하는 사람이 KYC 신청을 몇 명이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한 2천만 명 통과됐겠는데 KYC 실사용자를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월 14일로 또 한 번 할 수 없이 연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좋은 의미로 봐요. 다른 암호화폐처럼 그냥 뭐 가짜건 진짜건 그냥 뭐 복수 계정이건 막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의 경영 이념이 흔들거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만들었을 때 이게 창업 이념이라는 게 있었죠. 창업 이념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등장한 시기를 보게 되면 파이네트워크의 창업 이념은 무엇이었을까? 뭐 이병철 회장 같은 사람은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해도 1938년도에 해도 사업 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다 있어. 이게 없이 크게 성장할 수 없어요. 사업을 해서 국가에 보답한다. 여기도 분명히 그런 게 있죠. 230개국 한 거 보면은 화폐혁명을 하겠다. 글로벌 경제에 어떤 진정한 화폐를 만들겠다라는 게 있었고 인재제일 파이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하나가 파이가 상장이 되고 나면 개발자들이 파이로 대거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파이 경제학교를 하면서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뭐 채굴률도 현저하게 낮아지고 파이 경제학교 하시는 분들한테 뭐 1인당 50파이건 100파이건 해가지고서 개발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뭐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개발자한테 위탁을 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앱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알아봤더니 반대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개발자라고 해서 천양지차고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앱이 있는데 그 앱으로 돈 버는 사람은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지만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듯이 앱을 만들 줄은 아는데 그 앱이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그리고 아빠가 무슨 개발자들의 실력을 가름맡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지금 100파이라고 해도 지금은 100파이가 가격이 얼마 안 되지만 몇십만 원밖에 안 되지만 아빠 말대로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는데 그거를 실력도 알 수 없고 근본도 알 수 없는 개발자들한테 줘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대부분 개발자들만 좋은 일 시키고 그냥 만다. 그게 코딩계의 현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면도 있겠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 A급 개발자, 슈퍼 개발자들이 파이로 몰려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별로 그런 슈퍼 개발자들이 필요 없지만 파이는 계속 해커톤 같은 걸 하면서 이 슈퍼 개발자들을 A급 개발자들, 슈퍼 개발자들을 찾았다라는 거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더 좋게는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020년도 인수한다 그럴 때 트위터 수익의 90%가 광고였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는 광고 수입으로 한 40억 불, 2020년도에 한 40억 불 정도, 45억 불 정도로 광고 수입으로 벌였더라고요. 그 광고 수입을 정기 구독자로 해서 프리미엄 트위터를 만들어서 2028년까지 바꾸겠다라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거든요. 근데 파이코인도 제가 보기에 나중에 지금 일반 노드와 슈퍼 모드 나누는 것처럼 파이오니어의 계층도 나눠가지고 파이오니어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뭐 이런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갈 거라고요. 다른 암호화폐는 수익 모델이 필요 없어요. 근데 파이코인은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익 모델이 필요해요. 그래서 파이코인을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다른 뭐 리플 같은 암호화폐와 가격 비교하고 시총 비교하는 거는 저는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가격도 합리적인 시장 가격도 아니고 통제 상태에 놓여 있는 가격이고, 결국은 생태계에서 파이코인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아직 지금 뭐 아직 그런 게 뭐 하나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이코인 가격 분석은 지금 뭐 섣불리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인재들이 모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인재들이 모일 수 있다라는 거. 합리 추구. 이게 이제 삼성이 1938년도부터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만들면서부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 이거 이제 창업 이념이 나왔거든요. 이 사람들 창업 이념도 이 사람들 2022년도 인터뷰 보게 되면 왜 암호화폐를 만들었는지, 암호화폐 가격이 막 그때 폭락할 때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는지 이 사람들의 창업 이념이 나와요. 제가 거기에 푹 빠졌었죠. 어, 그렇고요. 그리고 암호화폐가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지 파이코인이 왜 나왔는지 아는데, 요거는 제가 내일이나 오늘 저녁에 만들어 올릴게요. 감사합니다.